자, 우리 핵심 정리집 92페이지 제3장 우리 정책 결정입니다. 우리 지금 사실 정책학 서론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딱 하나만 보면 되는데 로이의 무슨 유형론? 정책 유형론이었어요. 배분 정책, 기억나죠? 이거는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간직하게 재성분규. 다시 말하고 간직하게 재성분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시험 나오죠? 간직하게 재성분규. 자,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환경이냐, 개인의 행동이냐. 재분배, 구성, 배분, 규제정책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이 있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은 크게 논의는 딱 두 개였어요. 그죠? 다양한 의제 설정의 유형이 있었죠. 그죠?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이죠. 외부 주도형하고 동원형하고 내부 접근형 중에서 우리 동원형하고 내부 접근형의 차이가 PR 캠페인 있냐 없냐. 피터 메이의 규칙형. 아주 재밌는 건 뭐였어요? 언제 어떻게 의제 설정될지 알 수 없다.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이다. 누구? 킹던의 정책창 이론. 문책기.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었을 때 정책 의제 설정이 된다는 거고, 사실 여기서 시험에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죠. 그죠? 왜 우리나라에서 친일 청사는 의제 설정이 안 됐을까요? 왜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인권 문제가 의제 설정이 안 됐을까? 그것은 지배 엘리트가 싫어한다는 무슨 론? 엘리트론하고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엘리트론 있고 통치 엘리트론. 무슨 결정? 무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알의 이론이 있었고 신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요 엘리트론하고 다운론은 무슨 주도 이론이다? 사회 주도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나서서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국가가 주도한다. 무슨 주의? 조합주의. 다시 뭐라고요? 조합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의 매개 양식으로 말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최근의 이론이라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정책 결정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답을 다 말했죠. 그죠? 행정학은 그 결정의 결과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개로 나눴죠. 아주 합리적인 경우에는 무슨 모형이라 그랬어요? 합리 모형이라 그랬고, 여러분,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 마치 여러분이 집에 쓰레기통 언제 비워요? 우연히 봤더니 쓰레기통이 차면 비운다 그랬죠. 무슨 모양? 쓰레기통 모양입니다. 쓰레기통. 이거는 이제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거죠. 여기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다시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만족 모형이고 정책 결정자가 제한된 합리성일 때 결정하는 건 무슨 모형? 점정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목계참분. 자, 시작. 기목계참분. 다시 한번. 기목계참분.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목표와 수단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랬죠.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합니다. 계속적 결정을 하고 참여적 결정에 분석의 제안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다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계참분? 기목계참분. 시작. 기목계참분. 이렇게 했고, 합리 모형은 이제 오늘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됩니다. 자, 갑니다. 합리 모형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합리모형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한다? 이선정합. 92페이지 나와있죠, 그죠? 이기적 인간, 주어진 선호, 완전 정보의 무슨 존재? 합리적 존재. 자, 갑니다. 문제 정의, 문정,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그리고 선택합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가장 좋은 결정으로 본다? 최적화. 다시 무슨 결정? 최적화된 결정을 가장 좋은 결정으로 봅니다. 자, 이거 인생 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앞으로 인간이 이거 했잖아요.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다 거치면 아까 했죠. 허버트 사이먼이 말했던 무슨 합리성이 있다? 절차적 합리성이 있다는 거야.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 갑니다.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전제 조건이니까 넘어가고요. 첫 번째, 문제 정의하고 목표 설정,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은 비슷하니까 하나로 공부합니다. 자, 갑니다. 문제 정의 다시 줄게요. 자, 문제 정의, 정책 문제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책 문제의 정의는 문제의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문제의 구성 요소와 관계.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맨날 제가 얘기하는 저출생의 문제는 사실 왜 애를 안 낳을까요? 교육비가 높아서 애를 안 낳는다. 여러분 받아들일만 하죠? 아유, 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애를 못 낳아요. 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고용. 아니 내가 계속 2년 비정규직이면 이게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애를 안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문제. 근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애는 그러던데 선생님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쏠 것 같아서 애를 못 낳겠어요.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출생의 경계는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자 고용이 불안해지면 교육비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둘은 무슨 관계? 플러스 관계죠. 다시 지금 뭐 하고 죠 저출생이라는 정책 문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요소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문제 정의란 말이죠. 정책 문제를 정의한단 말은 그 문제를 분해하는 거죠. 집값, 또 집값 분해하죠.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 우리나라의 또 집값이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왜 강남의 집값이 높은 이유가 사실 뭡니까? 우리가 강남 교육 때문에 이사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교육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말로 여러분 뭐 맛집 프로그램 소개하는 거 보면 대부분 또 다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고 또 연예인들 다 어디 살아?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뭐 어메나티라 그러는데 삶의 편리성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뭐 돈 많으니까 한번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구성 요소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정책 문제의 정의인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던이라는 학자가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정책 문제 구조화라는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자, 갑니다. 북핵 문제는 저출생 문제와 관계가 없죠. 그리고 요만큼, 자, 빨간색, 요만큼이 정책 저출생의 문제의 경계다. 무슨 분석? 비가 와서 완전히 무너졌네, 그죠? 경계 분석입니다. 경계 분석. 자, 그러면 교육. 자, 교육 한번 봅시다. 교육은 여러분, 공교육하고 사교육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죠.
경계 분석 있고 분류 분석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다 플러스고 저출생의 마이너스 관계죠. 다시 공교육비가 높아지고 사교육비가 높아지면 교육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출생률이 떨어져요? 낮아져요?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이거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죠. 그럼 이제 인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과 분석. 가정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제3종 오류. 자, 이제 한번 지금 우리나라 일반 평균 실업률은 한 3% 정도 되는데 청년 실업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청년 실업은 왜 일반 실업보다 왜 높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업은 자발적인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인 실업이 있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요 직장에 들어갔다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잠깐 실업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막말로 비자발적 실업은 잘린 거니까 이거는 정책 대안이 뭐예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옛날 분들한테 그죠? 뭐 요즘에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여자분들은 다시 이제 그 취업 시장에 놓으면 애 낳기 전에는 가지고 있던 기술이 애 낳고 10년 지나면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제빵, 제과 이런 거 가르쳤는데 요즘엔 뭐요? 회계 전산, 빅데이터 이런 거 가르치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직업교육. 근데 여기는 정보 제공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청년 실업은 요즘 좋아하는 거요? 면접비. 면접비. 아시죠? 요즘에 면접 보러 가면 면접 비용 주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문제 정의 문제고, 요거는 무슨 선택? 대안 선택의 문제죠. 우리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 찍어서. 자, 청년 실업의 대부분이 무슨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이라고 문제 정의하면 문제 정의는 제대로 됐죠. 근데 그러면 자발적 실업에 효과 있는 대안은 무슨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인데 갑자기 직업 교육을 대안으로 채택해버리면 대안 선택에서 오류가 발생했죠. 자, 갑니다. 이것을 몇 종 오류? 1종 오류라 그래요. 1종 오류. 그럼 요거는 2종 오류입니다. 2종 오류. 문제 정의에서는 몇 종 오류? 3종 오류입니다. 3종 오류.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해볼게요. 자, 이제 갑니다. 오류라는 거는 자, 여러분 검사가 A를 기소했단 말이야. 자, 갑니다. 여러분 검사가 A를 기소했단 말은 A가 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소한 거죠. A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시 자, 검사가 A를 기소한 유죄한. 그럼 만약에 A라는 정책을 추진하면 A라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효과가 없단 말이죠. 다시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무죄가 됐어요. 여기는 무효가 됐어요.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무죄인 사람을 기소할 수도 있죠. 그죠? 유죄인 경우에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한번 봅시다. 1종 오류는 false positive error예요. positive. 이게 고르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실제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자, 2종 오류는 false negative error. 자, 여러분 positive와 negative 한번 구분해 보시죠. 이건 이제 이게
적극적이면 요거는 뭐예요? 소극적이죠. 요게 긍정적이면 요게 뭐다?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거. 자, 보세요. 자, 유죄라고 한 게 적극적이에요? 무죄라고 한 게 적극적이에요? 당연히 유죄라고 한 거나 유유라고 한 거나 그죠? 그리고 채용한 거나 채택한 거나 이거는 무죄라고 했거나 무효라고 했거나 채용 안 한 거나 채택 안 한 거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연결하면 돼. 그냥. 에러잖아, 에러. 오류잖아. 그럼 자, 보세요. 유죄를 유죄라고 하면 오류가 아니죠. 무죄를 무죄라고 하면 오류가 아니잖아. 뭐인걸? 무죄인 사람을 유죄라고 하거나 효과가 없는 정책을 효과가 있는 걸로 주장하는 건 몇 종 오류? 일종 오류, 일종 오류. 자, 그러면 여기는 반대죠. 유효인 것을 무효라고 하거나 유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한 게 몇 종 오류예요? 이종 오류예요, 이종 오류. 자,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거 선택하는 거는 너무 쉬운데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건 반대로 가니까 어려운데. 자, 갑시다. 갑니다. 자, 결혼은 해도 왜? 몇 종 오류야? 했어, 안 했어? 이거는 파저티브는 두고 요거는 낫도야. 결혼은 해도 후회니까 몇 종 오류? 일종 오류. 결혼은 안 해도 후회니까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아, 어제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몇 종 오류야? 샀어, 안 샀어? 몇 종 오류야? 그렇지. 에이, 이거 안 샀어야 되는데 몇 종 오류야? 이종 오류야, 이종 오류. 그러니까 갔는데 소개팅 나갔는데 지금 남자나 여자가 좀 삐리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지금 일종 오류를 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말이 맞아? 맞잖아.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는데 사귀었단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쓰레기를 많이 사귀었어요. 몇 종 오류를 많이 범했어.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 사귀었지? 그럼 자, 여러분, 자, 갑니다. 부적격자를 채용하면 이거 오류죠? 그잖아요. 그죠? 오류잖아. 적격자를 채용 안 했으면 이것도 오류죠? 했어, 안 했어? 몇 종 오류? 일종 오류. 안 했어? 몇 종 오류? 이종 오류지. 다시 앞으로 뭔가가 적극적이다. 뭐라고? 적극적이다. 뭔가를 한 게 오류면 몇 종 오류? 일종 오류. 안 한 게 오류면 몇 종 오류? 이종 오류. 그죠? 어제 밤에 야식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지? 몇 종 오류야?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잖아. 그럼 몇 종 오류야? 일종 오류. 이제 쉽지? 여러분, 왜 여러분 일종 오류가 더 치명적이겠어요? 봐봐, 여러분. 일종 오류는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한 오류잖아. 만약 이 사람을 사형시켰다고 생각해봐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잖아. 여러분, 현우야, 깜빵에 20년, 너 깜빵에 20년 살고 놓으면 18억인가 20억 준대. 너 할래? 20억인데? 화성 8차 살인사건에서 윤성여 씨가 범인 아니었는데 고문 받아서 범인으로 해가지고 20년 살고 나왔죠? 그 사람 20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화 재심의 모태가 된 게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잖아요. 걔가 억울하게 범인에서 20살부터 30살까지 살아가지고 12억인가 형사보상 받았대요. 현우 10년 깜빵 가면 12억 어때? 그 사람 10년을 되돌릴 수 있어 없어? 되돌릴 수 없죠. 근데 잡으세요. 유죄인을 무죄로 풀어주잖아요.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놈 언젠간 다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몇 종 오류가 무섭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법 원칙 알잖아. 10명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 아시죠?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었단 말은 뭐인 사람을?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10명의 범인을 놓친다는 말은 유죄를 무죄로 풀어줬다는 거죠. 아, 이종 오류 범하지 말고 보다 더 일종 오류가 더 무섭다는 거야. 우리가 금방, 자, 현재 제가 오늘 아침 방금 내가 빌드업을 했잖아. 그지? 현우야,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몇 종 오류야? 무슨 오류가 무섭다 그랬어? 왜 과학적으로 나는 행정법 선생님은 감정에 호소하지만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했잖아. 무슨 오류? 야, 동의다, 동의다 하잖아. 그지? 무슨 오류가 무서워? 동의했잖아, 방금. 결혼해서 이혼하면 몇 종 오류라고? 그러니까 주병진 씨도 지금 결혼할 수 있잖아. 계속 결혼 안 했잖아. 그지? 몇 종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자기 결혼 안 한 게 후회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몇 종 오류야? 뭐 지금 결혼하면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좀 어렵게 갑시다. 통계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검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이제 검증하려는 작업 가설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어로 널, 영어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무효. nullify. 뭐 하다? 무효하다. 무효로 한다는 거야. 널 가설이야, 무슨 널 가설. 이거요. 자, 그러면 작업 가설을 뭐 해버리는? 무효로 해버리는 가설. 다시 말하고요. 무효로 해버리는 가설. 이걸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작업 가설을, 효과를 돌아가서 없애버린다. 무슨 가설? 귀무 가설이라 그러긴 하고, 작업 가설의 효과를 0으로 만든다. 그래서 무슨 가설? 영가설이라 하기도 영가설. 자,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작업 가설은 A가 범인이다. A가 유죄다. A가 유효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영가설하고 기무가설은 A가 유죄가 아니다. A가 유효가 아니라는 게 무슨 가설이에요? 그렇죠. 영가설, 기무가설이죠. 그러니까 통계는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인천시에 300명, 300만 명이 사는데, 투표권자가 뭐 200만 명 합시다. 그러면 A 후보가 B 후보 사이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 하잖아, 돈이 없어서. 몇 명 정도를 샘플링해서 1000명 정도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심각한 오류가 두 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많이 샘플링할 수도 있고 특정 상별만 많이 샘플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샘플링이 제대로 돼도 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A 후보가 45%고 B 후보가 4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 두 사이 지금 후보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42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플러스 3이 돼가지고 44가 나올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내 조사가 틀릴 가능성을 말하죠. 틀릴 가능성은 몇 종으로예요? 1종으로죠, 1종으로. 틀릴 가능성. 그럼 자, 요거는 그냥 생으로 외웁시다. 영가설, 기무가설이라는 뒤에 효과에 검증하지 말고, 자, 영참기. 다시 시작. 영참기. 영거택. 자, 여러분, 자, 가설을 기각하는 게 오류이기 위해서는 가설이 거짓인데 기각하면 오류가 아니죠. 그잖아요, 그죠? 가설이 참인데, 다시 말하고, 가설이 참인데도 뭐 하면 기각하면 이건 오류죠. 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면
아니, 거디신 가설을 채택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생으로 외우는데, 기자하고 채하고 어디가 일자하고 더 비슷합니까? 여기저기 일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다시. 영가설이 3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 기각하는 거는 몇 종 오류? 1종 오류.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 채택하는 거는 2종 오류. 영참기, 영거택. 시작. 영참기, 영거택. 영가설은 자, 근데 해석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봐봐요. 영가설이 참이에요. 다시 뭐라고? 영가설이 참이란 말은 A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A가 무죄라는 얘기죠. A가 죄가 없다는 거니까 A가 무죄라는 거잖아. 영가설이 참이야. 영가설 참이라고 A가 무죄야? 유죄야? 무죄지. 근데 그걸 기각하니까 뭐로 해버리는 거? 유죄로 하는 거. 이거는 안 해봐도 뭐겠어요? 유죄를 무죄라고 하는 거겠죠? 아까 똑같잖아. 유죄, 무죄 중에 어디가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쵸? 이 몇 종 오류? 몇 종 오류? 2종 오류야. 그죠? 우리가 설명하면 쉬운데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영참기, 영거택. 시작. 영참기, 영거택이야. 다시 뭐라고요? 영참기, 영거택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면 요게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 조금 중요합니다. 갑니다. 자, 요걸 통해서 정책 문제 구조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몇 종 오류라고요?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몇 종 오류? 3종 오류인데 여기. 자, 대안 선택에서 잘못되면 몇 종 오류? 1종 오류와 몇 종 오류? 2종 오류가 있습니다. 자, 1종 오류는 뭐라고요? 영참기. 다시 뭐라고? 영참기. 2종 오류는 영거택. 다시 뭐라고? 영거택. 영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기각하면 1종 오류고 2종 오류는 영거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무슨 오류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쵸? 3종 오류가 중요하죠.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되면 그 밑에 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시 뭐라고요? 문제 정의 오류가 가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메타 오류가 그래요. 메타라는 게 초, 상위, 근본적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윗단계에 존재하는 오류. 무슨 오류? 메타 오류. 다시 무슨 오류? 메타 오류. 몇 종 오류? 3종 오류. 뭔 정의에 실패하는 거? 문제 정의. 자, 갑니다. 여기 해볼게요. 자, 갑니다. 청년 실업의 대부분은 무슨 실업이라고요? 자발적 실업인데 비자발적 실업으로 정의하면 몇 종 오류요? 3종 오류죠.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자발적 실업으로 정의했던 거는 몇 종 오류는 없는 거야? 3종 오류는 없죠. 자, 근데 근데 직업 교육을 선택한 거는 효과가 없는 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채택한 거니까 했으니까 몇 종 오류? 1종 오류를 선택 안 했으니까 몇 종 오류? 2종 오류. 직업 교육을 선택한 거는 1종 오류고 정보 제공을 선택 안 한 거, 안 한 거는 안 한 거, 한 거는 몇 종 오류? 1종 오류. 안 한 거는 몇 종 오류? 2종 오류야, 2종 오류. 이해하겠죠? 그래서 문제 정의의 오류와 대안 선택에서의 오류가 다르다는 거고. 자, 목표 설정은 우리가 효과성에서 했는데 목표 달성 정도라고 했습니다. 요거 우리가 적합성이라 그랬고 요것을 적절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자, 봅시다. 자, 국회, 올림픽, 실업, 일자리.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물가 이렇게 할게요. 같은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가장 국정 운영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일자리 물가가 가장 높겠죠. 그죠? 근데 정부가 전주올림픽이 가장 시급하다고 1순위를 선택하면 목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하고 지금 정부가 설정한 목표하고 일치하지 않죠. 또 우리가 이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성이 없는 목표다? 적합성이 없단 말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가 사회적 우선순위하고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성? 적합성이야. 근데 다행히 정신 차려서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1순위를 했으면 무슨 성이 있다? 적합성이 있는데 일자리 200만 개, 100만 개, 50만 개, 30만 개, 10만 개. 이거는 일자리 문제의 달성 수준이죠. 여기는 A만 필요하면 여기는 A 더하기 B도 필요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달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단이 더 많아지겠죠. 다시 달성 정도는 이걸 뭐라고요? 적절성. 이거는 이제 무슨 선택의 문제예요? 수단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선택의 문제? 수단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근데 목표가요,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표가 가끔씩 바뀌는데 가장 재밌는 게 목표 승계입니다. 가원화 확대. 이것도 한번 시험 나와서 애들한테 엄청 승계. 요거는 우리가 강원랜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랜드. 여러분, 강원랜드가 원래 전신이 뭔지 아세요? 강원랜드 이전에 폐강 지원단위. 우리가 이제 석탄이라는 게 요즘에는 잘 안 떼잖아요. 그죠? 석탄 사업 합리화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80년대 그 우리나라 광부들을 많이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갔잖아요. 정부가. 근데 90년대 2000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이 사양산업이 됐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정성 카지노가 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강원했는데 목표의 승계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죠. 그게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걸 목표 뭐라 그래요? 승계라 그래요. 우리 이제 여러분 88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번 만들어진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했죠. 목표를 달성 뭐 했어요? 했잖아.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그 전신이 뭐예요? 88 올림픽 조직위원회.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불가능할 때 이거 여기서 뭐라 정했어요? 이 폐강 지역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카지노?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정성 카지노, 흔히 강원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가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조금만 이해되는 게 원래 취지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이제 폐광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려고 만든 거라 그런 측면이 좀 있어 사실. 그래서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버리는 거 우리 목표 뭐라고요? 승계. 뭐라고? 목표 승계입니다. 목표 승계가 가끔 시험 나오고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여기입니다.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의 방법이 자, 그 결과값이 계량적으로 노는 거하고 결과값이 비계량적으로 노는 게 있어요. 다시 뭐라고? 결과가 계량적으로 놓을 수 있고 비계량적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면접 강의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이름 너무 좋죠. 그죠? 천원주택이야. 신혼부부들이 인천시에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사는데 월세가 얼마라고요? 1,000원이요. 1,000원. 무슨 주택? 천원주택. 천원주택을 하면 여러분 결혼도 많아지고 출생도 높아질까요?
좋아짐.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인천에서 한 해 3만 명이 탄생하던 것의 3만 2천 명이 더 탄생할 수 있다는 이거는 결과값이 뭐로 나와요? 숫자로 놓잖아요. 그죠? 숫자로. 요거는 좋다 나쁘다는 거는 이게 주관적이죠. 숫자로 놓으면 객관적이죠. 다시 정책 대안의 탐색이나 대안들을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여기가 가장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갑니다. 계량적 방법은 연장적인 것이 있고 이론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연장적과 뭐라고요? 이론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요거는 뭐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데 그럼 느낌이 있어, 느낌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타임 이렇게 변화와 왔으면 그래서 한 5년 뒤에는 이렇게 쭉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가 있으니까 쭉 연장해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우리가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연장적이에요, 연장적. 여기는 프레딕트. 뭐라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컨젝처입니다. 프레딕트 맞습니다. 이론, 인과 분석, 상관 분석 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안에 이제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법들의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그 기법들을 외워야 돼요. 해볼게 한번. 자, 연장이라는 거는 시간을 배열한 거예요. 다시 뭐라고? 시간의 배열, 시계열은 여러분, 자, 추세죠. 경향입니다. 이런 단어. 다시 시계열 분석, 추세 분석, 경향 분석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느낌 있죠. 이걸 이제 보회법이라 그러고 외사법이라 합니다. 비가 오니까 완전 볼펜이 눅눅해졌죠. 보회, 외삽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 분석, 인과 분석, 경로 분석, 구간 추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지 말고 그냥 국어적 느낌으로 풀면 돼요. 알았죠?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주관적.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칼질하는 영화 있잖아요. 있고 좀 자극적이고 피 나오는 영화는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300이라는 영화는 그래도 칼질하는 영화잖아. 300 영화 300 아시죠? 칼질하는 영화를 엄청 열심히 보더라고. 내가 봤더니 야, 당신 그거 안 보다가 그런 거 왜 보냐 그랬더니 300명의 복권이 너무 당신은 영원히 가질 수 없나. 그래서 내가 한 방 맞았잖아. 거기서 레오디나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느 신전에 올라가서 전쟁의 1건가 7건가를 예측을 해요. 그 신전 이름이 바로 있는 도시 이름이 델파이입니다. 델파이. 델파이는 미래를 점치는 신전이 있던 이름이 뭐라고요? 델파이인데 델파이는 요거하고 여러분 요즘 많이 써도요? 스톰. 처음에는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두뇌 폭풍 이렇게 번역했잖아. 두뇌 폭풍. 브레인 스토밍. 다시 뭐라고요? 브레인 스토밍. 자유연상법이야. 자유연상법.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 무슨 연상법? 자유연상법. 난상토론 이렇게 번역합니다. 델파이드는 전문가들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유추하거나 예측하거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우리가 델파이라 그래요. 이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요것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요 전체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위에 것들은 조금 덜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집단법. 그 다음에 역사적 유축. 여기 있는데 하여튼
대안 탐색이나 결과 예측이 뭐로 놓으면? 숫자로 놓으면 무슨 예측? 객관적 예측, 계량적 예측이고, 그것이 문장으로 좋다,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놓으면 뭐라고요? 비계량적 예측인데, 자세한 내용 좀 보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선택.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는 그 대안의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무슨 성? 소망성과 무슨 성? 실현 가능성. 제가 말하기 전에는 요 내용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알았죠? 자, 갑니다. 효능공 행정법 제기. 다시 뭐라고요? 효능공 행정법 제기. 요거는 암기 전혀 안 해도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행정고시에서는 이걸 써라고 놓으니까, 그죠? 그냥 외우는 건데. 자, 갑니다. 소망성은 그 대안이 얼마나 바람직스럽냐라는 문제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야, 그 대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집행할 수 있어? 채택하고 집행 가능해? 라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국민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다 쏴주면 좋잖아요, 그죠? 소망성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쏴서 달나라 가서 화성에 가서 막 우리가 다 썰어버리면 되는데 뭐가 없어, 우리? 기술이 없죠? 동성결혼 시켜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지금 실행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뭘 집행하려고 하는데 조직이 없어요. 뭐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이 없죠? 정치적인 반대가 있으면 정치적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 대안이 효율적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뭐가?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면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하죠. 죄송합니다. 능률성, 공평성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무슨 분석을 미친 듯이 공부합니까? 비용 편익 분석. 다시 무슨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은 그 대안이 얼마나 뭐다? 능률적인. 다시 뭐라고요? 그 대안이 얼마나 능률적인지 또는 경제성이 있는지. 자, 능률성하고 경제성은 같은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 어떤 투입됐다? 뭐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커야지 그 대안이 뭐하다? 능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률성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대안의 결과를 우리가 화폐 가치로, 이거는 모두 다 화폐 단위로 환산합니다.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힘든 경우에는 환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시 분석을 합니다. 비용, 이건 이펙티브니스니까 비용 무슨 분석? 효과 분석. 다시 무슨 분석? 비용 효과. 여기는 무슨 성을 평가하는 거? 효과성을 평가하니까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여기 안에 내용도 엄청 많고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여기 특히 요거 이렇게 여기 여기는 내용을 쭉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요? 델파이. 다시 뭐라고요? 델파이. 델파이가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우리가 대안 선택 기준에 자, 효능공 행정법 제기는 암기 안 해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뭐 상식적인 수준 다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그 대안이 능률적이다. 다시 뭐라고? 그 대안이 능률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우리 방법론은 무슨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다시 말하면
비용 편익 분석. 모든 걸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보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어렵다면 무슨 분석? 비용 효과 분석. 무슨 분석? EC 분석을 하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힘들면 비용 효과 분석.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격가지 안에 내용은 좀 있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 시작.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이라는 이걸 거치면 무슨 합리성이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절차를 거쳤으니까 무슨 합리성? 절차 합리성. 문제 정의를 잘하기 위해서 던의 무슨 구조와 정책 문제 구조한데 경계를 정하고 분류를 하고 인과 분석을 해서 가정 분석 등을 합니다. 이 문제 정의에 실패하면 몇 종 오류? 3종 오류. 대안 선택에 실패하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승계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승계는 뭐라고? 달성 불가능하거나 달성되었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승계라고 합니다. 승계라고 하고요. 자,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은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주관적 방법 중에서 델파이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델파이를 봐주시면 되겠고, 자, 비교 선택 기준은 효능공 행정법 제기인데 요것만, 자, 어떤 대안이 능률적이라는 것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법을 무슨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대안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울 때는 무슨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교재 내용 봅시다.